반갑습니다. 제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 헨리 다거입니다. 죽은 후 주택의 소유주였던 사진작가에게 유작이 발견되면서 화단을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헨리 다거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 사람을 주제로 삼았냐면 우리 주변에도 너무 인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풍부하면서도 남의 것을 못 뺏어서 안달난 인간들. 결국 거지인 주제 남의 것을 자기 것인 양 빼앗아 흥청망청 살고 있는 사람들을 비꼬고 싶어서 헨리 다거와 같은 예술가를 다루고 싶었습니다. 그는 1892년 미국 시카고의 슬럼가에서 태어나고 어머니는 그가 4살 때 누이 동생을 낳고 며칠 뒤 샤뇨결로 세상을 떠났으며 그가 8살 때 정신박약아 동보호소로 옮겨졌으며 신체 장애인이었던 아버지의 죽음도 그곳에서 듣게 됩니다. 또한 누이 동생은 탄생과 함께 입양되고 그는 평생을 혼자 청소부로 살아갑니다. 그가 81세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세상은 저른 발이 할아버지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60년 청소부 생활을 하며 일과를 마치며 고독 함께 그렸던 그림, 사파가 삽입된 책, 지금까지 없었던 역대급 시리즈물 소설, 비현실의 왕국을 거느리며는 15,145페이지 분량도, 그것에 삽입된 그림도 수많은 그의 작품 300여 점, 도 살아생전 교육이라고 받아본 적이 없던 그가 세상에 배출했던 삶의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그의 예술의 영역이 제가 아끼는 분야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주 생소한 아웃사이더 아트는 예술가 장 뒤비페가 창안한 개념인 아르브리를 영역한 단어입니다. 소수자들의 목소리, 예술로 승화되다 아르브리인 것입니다. 언어와 성별을 초월해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영역.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술의 정의일 것입니다. 하얀 벽에 고급스러운 액자가 걸려있고 격식 있는 옷을 입은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작품을 감상합니다. 이렇듯 예술을 둘러싼 이미지는 고급스럽다 못해 마치 상위계층의 전유물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술은 인위적이라며 기존 예술에 반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피에르 부르디유에는 교육 수준, 신미한 등의 문화 자본으로 인해 계급과 사회적 불평등이 유지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중에게 예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마냥 고매하고 순수한 영역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즉 예술에는 다양한 계급이 존재하는데 향유층 간의 계급 차이뿐 아니라 제작자의 계급 역시 존재함을 주장했습니다. 같은 화가여도 이들이 가진 외부 요인이 구매자로 하여금 작품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비슷한 류의 작품이어도 그들의 학벌, 해외 활동 여부, 수상 기록은 작품 그 자체에 반영되어 상류층이 즐기는 예술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나 1900년부터 이러한 외부 요인에 전혀 관여받지 않고 예술 활동에 대한 목적과 자각이 없는 창작자의 작품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정해진 수준에 미치지 못해 소외된 정신병동에서 나온 일명 아르브리가 그 예시입니다. 이들은 예술의 명성에 먹칠을 한 계급에서 벗어나 드디어 순수한 예술 그 자체를 보여주는 활동을 펼쳤을까? 아르브리란 예술 행위의 특정한 목적이나 자각의 상태도 없는 창작자의 작품을 가리킵니다. 주제, 소재, 재료의 제한이 없으며 서술 방식과 표현이 비논리적이고 비형식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정신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의 작품이었습니다. 이들의 작품은 나치가 연 1937년 퇴폐미술전에 처음으로 등장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시는 그들의 작품에 집중하고 소개하는 일반적인 전시가 아니었습니다. 나치는 표현주의와 아방가르드 작품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며 그들 작품 사이사이에 정신병동에서 나온 작품을 넣었습니다. 즉 그들의 사상을 비판하던 표현주의와 아방가르드 작품 수준은 정신병동에서 제작된 작품과 같음을 시사했던 것입니다. 이후 나치는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사람들을 세뇌시키기 위해 국수주의적인 그림을 지향했습니다. 이외에도 파시즘과 같이 지역적이고 극민족주의적인 작품이 우후죽순 발표되며 예술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예술은 예술로 남이 있지 않고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 사용되는 도구가 되어버리며 아트브리 역시 단순히 한 화파를 비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이들의 작품은 그저 하위 예술이자 별 볼 일 없는 화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를 반전시킨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장 뒤비페입니다. 그는 1924년 정신병 환자들의 그림에 대한 책 정신병자들의 미술 The Art of the
인세인을 접한 후 의도적이고 정치 경제적 결탁에 물든 기존의 미술보다 솔직하고 자발적인 그들의 미술이야말로 창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을 하나의 기법으로 받아들여 아르브리라는 개념을 창조했습니다. 브루트는 프랑스어로 날 것 그대로의 야만적인이라는 뜻으로 art brut은 말 그대로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형태의 미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기법을 실험하며 정신병원에 수용된 후 그림을 지속적으로 그렸던 하일리 안톤 밀러의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장 듀비페는 1948년 아르브리 컬렉션을 구성해 전통적인 예술의 정의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컬렉션을 만들며 예술훈련을 받지 않을 것, 문화라는 조건 안에 있지 않을 것, 창작 과정에서 침묵과 익명성이 지켜질 것이라는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대부분은 정신병동의 예술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그 외에도 영매, 링매, 소외계층, 독학 예술가들의 작품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알로이즈 코르바스가 있습니다. 그녀는 1911년 독일로 여행을 떠나 황제 비렐름 2세의 궁정에서 가정교사로 지내게 되었다습니. 그곳에서 황제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으나 사실 그 사랑은 상상 속 혼자만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즈음 독일이 세계대전 참전을 선포해 그녀는 스위스로 돌아오게 되었고 혼자만의 망상과 전쟁으로 인한 종교적 광기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920년부터 그녀는 흑연과 잉크를 사용해 몰래 그림을 그렸지만 1941년부터는 갑자기 큰 두루마리 종이에 신들린 듯 그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의 작품은 대부분 연필, 목탄, 꼬치패즙, 치약 등으로 그려졌고 종종 종이에 연필, 색연필, 파스텔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쉐브르의 나폴레옹 3세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거대한 극장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그녀는 푸른 눈동자를 가진 공주와 왕자의 사랑 이야기를 연극식으로 그려냈습니다. 영매 예술의 대표 화가인 매지 길은 사생아라는 이유만으로 9살까지 지하실에 살아야만 했고 이후에는 고아원을 전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후 결혼해 3명의 아들을 얻었지만 셋째 아이가 목숨을 잃고 간신히 얻은 넷째 딸은 죽은 채로 태어났습니다.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왼쪽 시력을 거의 다 잃은 그녀는 슬픔으로 인해 머나일레스트라고 불리는 수호령에게 빙의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영매된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등 창의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품 속에는 대부분 여성이 등장하며 이는 영매 자신 혹은 죽은 딸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그녀는 무의식 상태 속에서 중첩된 무늬를 그리며 기묘한 느낌을 주는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팀 브라운은 인종차별과 더불어 가족이 자신을 떠난 이후 자신의 유년 시절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재료를 사용했는데 다리미판 조각, 상자, 나무 조각의 붓을 사용해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계급이 없는 예술을 위한 예술은 가능할까? 이후로도 아르브리는 아웃사이더 아트, 특이 예술 등으로 불리며 행보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장 듀비페가 정립한 아르브리의 의미와는 조금씩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웃사이더 아트는 초기에는 원주민 예술품에 집중을 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18에서 19세기 지방, 농민의 산업화되지 않은 예술, 민속 예술 등의 범위까지 합쳐 아르브리보다 더 넓은 범위를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비제도권 영역이었던 그들의 예술을 접하게 되었고 이후 아웃사이더 아트는 아트 페어가 열리자 제도권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트 페어에 팔리는 작품의 경우 미술 치료의 유행으로 환자들에게 전문적인 재료를 주고 미술을 가르치게 되어 이전에 아르브리가 가진 성격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로도 아르브리와 아웃사이더 아트 전문 미술관들이 생겨나며 오늘날 이들은 제도권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순수하게 미술의 원시적 창조에 집중해 만들어진 아르브리는 결국 제도권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신과와 미술치료에서도 그 상관관계가 입증되었으며 그들의 예술은 결국 예술의 장에서 사고 팔리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환상과 원시적인 욕망에 의해 예술을 주체적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상류층들의 기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미술 치료를 위해 그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피에르 브르디웨가 주장했던 것처럼 예술은 문화 자본의 일종으로 사용되고 예술은 상류층과 하위층의 계급을 구분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분명 예술에는 계급이 존재합니다. 시작은 한 인간의 예술성을 펼치는 행위였어도
지금껏 미술사가 그래왔듯이 미술사조는 누군가에 의해 선택되고 상업적이든 정치적이든 그러한 성격을 띠게 됩니다. 따라서 예술을 향유하고 수단으로 사용하는 층과 이를 받아들이는 층은 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대부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예술을 향유하는 층은 상위층으로, 예술에 무지한 사람은 교양이 부족한 하위층이라는 이분법적 고정관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분법적 생각은 스스로 고찰하였기보다는 누군가에 의해 주입된 생각이고, 그렇기에 이는 계급을 더욱 견고히 만들 뿐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구조를 무너뜨리고 그 간극을 좁힐 중개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신병동이라는 이미지로 인해 천대받던 그들이 비제도권 밖으로 나왔고, 사회가 소외시켰던 계층의 예술은 독특하다며 환대를 받습니다. 끊임없이 모든 것에, 특히 모두에게 공평한 예술에게까지도 다른 생각과 시선을 강요하고 구분하는 풍조에 대해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애초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들의 창작 작품을 조사하던 장 뒤비패가 이들의 작품을 지칭한 말로, 이후 정식적인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이들이 제도 바깥에서 스스로 창작하는 일을 총칭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념이 고안된 역사가 지시하듯 광기의 미술이라는 뉘앙스 속에서 스스로의 세계가 확고하고 자폐적인 경향을 띠는 제도권 바깥의 사적인 예술작품과 예술가들을 이루는 말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웃사이더 혹은 거칠고 기괴한처럼 병증과 사회적 고립 같은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용어에 대한 반성이 있었고, 독학 예술예술가, self-taught artist라는 대안적 용어에 해서는 구분되는 특성들이 희미해진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또 제도권 미술과 비제도권 아마추어 미술이 현대의 미술관에서 뒤섞이게 되면서 그 사이 구분의 문제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지역이나 개인의 일상적 특징을 강조하는 버네큘러로 대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금광의 모든 금으로도, 온 세상의 은으로도 이 그림들을 나에게서 살 수 없으리. 이들을 훔치거나 훼손하는 이들에게 복수, 잔혹한 복수가 있을지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헨리 다거는 집주인이 회상하는 죽을 때까지 고독한 삶을 살았던 남자입니다. 집주인과 나는 거의 20년 동안 헨리 다거를 보아왔습니다. 헨리 다거는 내가 새놓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다리를 끌면서 걷는 이 늙은 남자는 매우 내성적이어서 가끔 찾아오는 성당의 신부를 제외하고는 그의 방을 찾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1932년에 큰 방 하나를 빌린 다거는 계속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방은 그가 모은 잡동사니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몇 시간씩 산책을 나가 집에서 꽤 먼 곳까지 가서 자신만의 보물을 찾기 위해 지팡이로 쓰레기를 뒤지곤 했습니다. 십자가, 부서진 완구, 오래된 잡지, 깨진 렌즈를 테이프로 붙인 안경 몇 개, 빈 펩토 비스몰 약병, 위통에 쓰이는 물약, 토막실을 이어 만든 털실 뭉치 몇백 개 컬렉션의 목록은 끝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다거는 아침 식사와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 그의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름에는 어깨 부분이 다 떨어진 민소매 셔츠를 입고 바지 벨트 대신 낡은 신발끈으로 동염했습니다. 주머니에는 항상 더러운 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군용 코트와 귀마개가 달린 어부용 모자를 쓰고 다녔습니다. 때로는 산산이 부서진 렌즈를 반창고로 붙여서 몇 주 동안 쓰기도 했습니다. 다거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말을 걸면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언제나 한 가지, 날씨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내면이 파괴적 힘을 가진 기상현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1971년에 헨리 다거는 그는 평생 단 3장의 사진만을 남겼습니다. 다거는 성대모사를 잘했습니다. 어찌나 잘하는지 혼자 방에 있음에도 생생한 말다툼 소리가 들려올 정도였습니다. 주로 다거의 쉬고 낮은 목소리와 그가 자벽을 하는 병원에서 감시의 임무를 맡고 있는 빠르고 찢어지는 목소리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생소한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브라질 사람이라고 칭하기도 했으니 포르투갈어 노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루는 병원에서 일하다가 무릎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간신히 계단을 오를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자 다거는 집주인에게 카톨릭 노인 요양시설을 소개해 달라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몇 번인가 그가 있는 시설에 위문을 갔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번쩍번쩍 윤이 나는 청결한 타일과 수다스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웅크린 채 방 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과는 완전히 격리되어
어떤 위협이라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몇 번의 면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를 보려 하지도 않았고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다거는 그의 인생을 자신의 2층 방에 두고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몇 개월 후에 사망했습니다. 다거의 방에 숨겨진 것을 보기 전까지 그가 만들어낸 경이적인 세계를 알지 못했습니다. 헨리 다거의 죽음 뒤에야 나는 다리를 끌며 걷던 늙은 남자가 정말 누구였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네이선 레너는 다거가 살던 공동주택의 주인입니다. 그는 뉴욕타임스 소속의 사진작가이자 예술가이기도 했기 때문에 다거가 방에 남긴 비언실의 왕국에서의 미술적 가치를 알아보고 그의 방과 유품을 사후 보존했습니다. 네이선 레너는 다거가 죽은 뒤 방을 정리하려고 들어갔고 거기에서 엄청난 양의 원고 더미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비언실, 왕국의 비비안 걸스의 이야기 혹은 어린이 노예의 반란으로 인한 글렌디코 오비스, 안젤리안 전쟁 폭풍 이야기라는 긴 제목의 공상 소설이었습니다. 타자기로 쳐서 손으로 제본한 책이 7권, 손으로 쓴 원고가 8권으로 전체 15,145페이지에 달했고 이야기를 설명하는 사파도 수백 장에 달했다. 어떤 책이길래 순식간에 세상을 시끄럽게 만든 것일까? 그가 살아생전 남긴 원고들. 양이 어마어마하다. 비언실의 왕국에서 In the Realms of Unreal. 그가 쓴 비언실의 왕국에서는 총 15권, 15,145페이지의 문학사상 최장 논픽션 판타지 소설로 꼽힙니다. 헨리 다거의 서사시적인 아름다움과 기묘한 환상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으며 그의 대표적인 글과 그림을 싣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글렌델리아 왕국의 두목은 존 멜리는 에비엔에 사는 모든 아이들을 노예로 만들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러자 사랑스러운 7명의 자매 비비안 걸즈가 반란의 선두에 섭니다. 이 소녀들은 잔혹한 남자 어른을 상대로 용맹한 전투를 벌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야만적 행위의 희생물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모험은 거대한 행성 위에서 전개됩니다. 다거가 직접 그린 화집만 3권이 넘습니다. 수백 장의 그림 가운데에는 길이가 3미터가 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배운 적이 없었기에 신문이나 어린이용 도안책, 리틀 애니를 비롯한 만화 주인공을 먹지에 대고 베꼈습니다. 그리고 연필로 세부를 수정하여 자신이 원하는 인물이나 요정으로 바꾸는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큰 이미지가 필요하면 동네 가게에 가서 이미지를 확대했습니다. 같은 이미지를 여러 곳에 수차례 사용했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소녀의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설 속의 소녀들은 불타오르는 숲속을 질주하고 쫓아온 병사들의 칼에 찔리며 감옥에 갇혀 복수를 당합니다. 이는 롤리타 버전으로 만든 단테의 신곡이고 사도마조이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끝없는 대사륙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신앙심이 깊은 카톨릭 신자였으나 세상이나 인생 속의 악이나 부조리에 무심한 신에게 분노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을 단념한 채 자신이 만든 세계에서 해결책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망상은 동화의 환상성과 카톨릭이 독실한 신앙, 잔혹 행위에 대한 극명한 묘사가 혼재하는 독특한 표현으로 분출되었습니다. 헨리 다거가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변화 과정에 흑자는 그의 그림이 소녀에 대한 왜곡된 열망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아동 성도착이나 기타 심각한 폭력 성향이 있었을 것이라 예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어린 시절 학대를 당했고 생애에서 거의 모든 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살았다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자신의 어린 시절에 겪었던 공포를 문학 작품으로 표현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이야기 속에 직접 등장하는 헨리 다거는 종군 기자가 되어 아이들이 처한 잔인한 현실을 고발합니다. 소설 속 소녀는 절규하듯 외칩니다. 너희는 나쁜 놈들이야. 너는 내 오빠와 언니를 오래전에 죽였어. 그리고 지금은 내 소중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기 위해 찾고 있지. 그러나 넌 그럴 수 없어.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죽었으니까. 내가 부리는 장교들이 그들을 죽였어. 헨리 다거는 오늘날 아르브리 아트브로드 또는 아웃사이더 아트로 불리는 아티스트 중 가장 유명합니다. 예술가장 뒤비패가 착안한 개념인 아웃사이더 아트는 스스로의 세계가 확고하고 자폐적인 경향을 띠는 제도권 바깥의 예술작품과 예술가들을 이루는 말입니다. 헨리 다거의 작품과 그의 방 모습은 아웃사이더 아트 예술가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 웹사이트 인투이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헨리 다거는 일리노이주의 올세인츠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그의 묘비명에는 아이들의 보호자라는 수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남아 헨리다거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작가가 로얄 작가가 어디 있고 천민 작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정하는 협회나 미술가들이 역겹습니다. 법에만 안 걸리고 안 들키면 죄가 없는 겁니까? 그런 법을 함부로 다루는 법조인들이 역겹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역할과 역량이 있는 것입니다. 헨리다거라는 사람이 나를 자극했으니 그는 분명 인싸입니다. 외롭게 죽어간 헨리다거를 저는 기억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